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들입니다. 의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넉 달 동안 숨죽이던 이들은 피켓과 호소문을 들고 국회, 병원, 정부를 찾았습니다. 처절한 목소리로 생존권 투쟁에 나선 이들의 외침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 변곡점이 될 수 있을런지요.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계는 휴진을 오늘 오전 92개 환자단체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전공의는 살리고 환자는 죽이냐며 의사들을 향해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환자들은 이제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도 의사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정부는 왜 지금 2,000명여만 하는지를 말하지 않았고 의료계는 왜 원점이어야만 하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국회 집회가 끝난 뒤 유방암 환자단체는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교수들에게 제발 휴진을 거둬달라며 1시간 가까이 설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부들이고 또 이렇게 아픔을 극복하고 살았으니까 제가 무슨 죄 있습니까? 의대 증원을 놓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늘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은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를 하나 뽑아도 많이 뽑아갖고 해서 그 안에서 해야지. 교수님도 많이 해가지고 명의를 뽑아야지. 오후 4시 환자들의 발길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좀 있으면 5개월도 넘어가요. 우리 환자들 다 죽습니다. 내 딸도 죽어요. 한 총리도 송구함을 표했습니다. 불안감에 잘못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송구한 심정입니다.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돼도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 또 다른 걱정도 앞섭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국가의 위기 상태입니다. 국력이 저는 바닥난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보신 것처럼 환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만 의료계는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주말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예고했던 대로 다음 주 전면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발령하고 불법 행위를 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전국의 휴진 사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해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주말까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며 통일된 요구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강경 기조는 그대로지만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 변화가 있다면 18일의 휴진 사태는 저희가 회원들과 다시 의논해야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내부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가 이면택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며 통일된 요구안에 대해 임 회장과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대화에 앞서 전공의들과의 소통이 당장의 숙제로 떠오른 겁니다. 의협과 교수단체들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하고 여의도에서 의사 총걸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와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마친 데 이어 환자 동의 없는 휴진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집단 휴진 피해 사례 접수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둘러싸고 검찰과 민주당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앞으로의 전망을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재판을 누가 맡게 됐는지부터 알려드립니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향후 재판 전망은 어쩐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 혐의 등 부패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형사합의 11부와 14부 두 곳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가 배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형사 11부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당시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에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은 부패전담 재판부 두 곳 중 한 곳이 전산으로 자동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 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 2월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폭주를 제지하지 못해 벌어진 정치 기소라면서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을 검찰과 법원이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검찰의 폭주를 제지하지 못하고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판결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광물 채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였다며 이재명 대표 방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 자료에 이러한 정황이 나와 있는데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억지 기소를 했단 겁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대북 사업에 이재명을 얽어매었고 그 사건 조작에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리고 김성태가 협조한 것입니다. 국회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탄핵밖에 없다며 판사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바탕으로 판결을 하고 다시 그 판결을 바탕으로 다시 기소를 하고 악의 고리로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이다. 기자회견을 연 특별대책단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과 율사 출신, 강경파 의원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건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이재명 대표 유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검찰은 1,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처럼 전하고 재판부가 장시간 심리한 판결 내용을 도외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민주당 발표문이 나온 지 7시간여 만에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1년 8개월 만에 내놓은 판결 내용을 민주당이 도외시하고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닷새 후 동조하고 나선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구속 수검자들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1심 판결을 통해 거짓임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기소할 때와 이 전 부지사 기소 때 말을 바꿨다는 야당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경기도 대북사업 참여기회를 얻으려 대북송금을 했다는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
이 전 부지사 부분을 일부러 빼면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법정 밖에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펴는 건 유감이라며 재판을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지윤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서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대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뒤엔 이를 중단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돈이 같기 때문에 쌀 지원까지 할 필요가 없었고 이는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말 북측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 담긴 친서를 전달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 계산에 따르면 2천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을 위해 제안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듬해 5월 중국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났을 때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북측 인사와의 만남 및 대북 교류 등으로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2019년 6월에도 북측에 공문을 보내 쌀 지원 제안을 반복했지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측에 70만 달러를 준 뒤로는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의 방북비 대납 뒤 쌀 지원 제안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300만 달러는 방북 비용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요 사항에 대해 직접 보고받았다며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정치권의 싸움도 점입 가경입니다. 개원 직후부터 각종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당론으로 우선 추진할 24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법은 물론이고 수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포퓰리즘성 법안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원희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의안가에 제출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다시 발의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엔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명품 수수 의혹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청탁으로 인한 위법 행위들이 있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모두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을 포함해 총 2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특검법과 방송 3법 같은 대여 공경용 법안은 물론 13조 원이 들어가는 민생지원금법, 각각 8조 원이 소요되는 아동수당법과 아동복지법 등 포퓰리즘 성격의 법안들도 포함됐습니다.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발의된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본인 방탄과 가족 방탄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정당한 직무가 아니라 권한 남용일 뿐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는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앞다퉈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각 부처 기관장들의 출석을 의결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여당은 참여하지 말라고 해 장 차관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선 여당의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비판하며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잦은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여당이 불참한 국토위에선 회의 20분 만에 야당 간사 선임안과 장차관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사위와 가방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부 측 인사들의 출석을 의결했는데 불출석하면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거나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해서 정부 부처는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제정신입니까?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의 상임위 불출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말이든지 하는 곳 아닙니까? 공식 요청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의원총회에 산자부 차관을 불러 동해가스전 추진 경과를 보고받은 데 이어 내일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여야 사이에 낀 공무원들은 난감합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여당 눈밖에 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도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매번 안 갈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떠오르면서 차기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7월 전당대회에는 민심을 20%만 반영하기로 했는데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원내외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내 우려가 큰 당정 관계에 대해 사적 관계보단 공적 관계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대표가 된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등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기류에 당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원외 당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상현 의원도 다시 나올 거면 뭐하러 사퇴했냐고 비판했습니다. 암중 모색 중인 원희룡 전 장관과 수도권 초선 김재섭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당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당심 80%, 민심 2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심 100%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민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종일 충돌했습니다. 저는 당원만 하자 했잖아요. 당원만. 선출된 지도부가 당원들 뜻을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8대2의 비율을 채택한다면 실제 전체 조사의 결과는 100% 당원 중심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대위에서 의결된 당원 당규 개정안은 오는 19일 확정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북한이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모두 4차례 우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살포했던 우물풍선엔 분변과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이 담겨 있어 어이가 없었죠. 여기엔 죽은 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입니다. 풍선이 떨어진 자리엔 분변과 생활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정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그런데 북한이 1차로 살포했던 오물풍선 안엔 쥐 사체도 포함됐던 것으로 정보당국이 파악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병원균 등 오염 가능성에 한때 긴장했지만 분석 결과 질병이나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딴 오물풍선 살포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1, 2차 살포 때와 달리 3, 4차 살포 땐 내용물이 폐지와 비닐 등으로 대체됐는데 생활 쓰레기로 낮은 경제 수준이 드러나는 걸 꺼려한 데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입니다.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입니다. 우리 군은 북풍에 맞춰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살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상 상태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며칠 안에 북한을 방문할 거라고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한국은 중국과 외교안보 전략 대화를 할 예정인데 가속화하는 북러 밀착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북핵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둘러싸인 전략적 요충지로 불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북핵과 우크라이나 전쟁, 불법적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푸틴의 방북을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인데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 분야까지 확대된 조약을 체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중국이 외교안보 전략 대화를 할 거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북러 간 밀착을 견제하며 모호해진 북중 관계엔 균열을 내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인 이익이 교차하는 중앙아시아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중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북핵 규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중앙아시아 마지막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대북 공조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K-시크로드 외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타슈켄트에서 TV조선 김주호입니다. 규모 4.8 강진이 발생한 부안 소식입니다. 지진 뒤 두려운 거는 여진인데요. 이 강진 뒤에는 하루 이틀 여진이 이어졌던 만큼 전북 지역 주민들은 오늘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일주일 안에 큰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에 지진 안전지대는 없음을 경험한 만큼 이 계신 지역에서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지진 공포에 밤잠을 설친 부안군 주민들. 하루가 지났지만 떨리는 가슴이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잠자다가 잘못하면 날벼락 맞아 죽는 것이지 뭐. 우리 딸은 뭐라고 하냐면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자라는 말도 나오긴 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현장을 찾아 놀란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놀랬죠. 지금은 좀 마음이 좀 괜찮으세요? 희망도 두근두근해요. 강한 진동에 곳곳에 균열이 간 주택들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여진은 어제 오후 5시까지 17차례 발생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여진으로 4점대 규모의 지진 발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안 지진으로 지난해 7월과 12월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2차례나 일어났던 장수군 주민들도 놀랐습니다. 가까운 데서 그렇게 나면 나중에 더 큰 놈이 난다면 여기는 완전히 잘못될 수. 부안군과 장수군은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져 있습니다. 개연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한반도는 어느 곳에서든 지금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2020년부터 전북에서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경북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지만 호남 지역의 정부 단층 조사는 빨라야 2027년에나 이뤄집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하루 사이 지진 피해 신고는 100건 늘어나 3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이 불상 등 국가유산도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상에 대한 논의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공들여 쌓아놓은 돌멩이가 후두둑 떨어집니다. 갑작스런 흔들림에 앉아있던 스님은 화들짝 놀랍니다. 보물 제292호로 지정된 계암사 대웅전 안에 있던 불상은 머리 장식이 떨어졌습니다. 이곳에 8길이 정도 되는 담장 기와는 아래쪽으로 움푹 들어갔습니다. 흔들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떨어진 거죠. 지진 때문에. 보물 제291호로 지정된 내소사 대웅전의 지붕 구조물도 훼손되고 담장의 돌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부안군청의 한 건물도 바닥이 갈라지고 벽에 금이 갔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것 같이 후궁후궁 소리가 나더라고요. 진동이 더 세고 소리가 크고 그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오늘 오후 5시 반까지 집계된 지진 피해 신고는 모두 287건으로 어젯밤보다 100건 넘게 늘었습니다. 국가유산 피해도 6건 접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피해 집계가 마무리되면 중앙부처와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과거 재난지원 기준으로는 이번 지진 피해액이 26억 원을 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지진 피해 응급 복구와 주민 구호를 위한 특별 교부세 50억 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를 오늘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것과는 별도의 수사입니다. 경찰은 최 목사가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김 여사 사무실에 들어간 게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모든 거는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 그냥 툭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온 게 아닙니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최 목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최 목사가 몰래 카메라를 찍기 위해 김 여사 사무실에 들어간 게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 목사는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를 통해 공개된 과정에 관여해 김 여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초대받아 간 것이고 몰카 촬영은 공익 목적의 취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목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선 김건희 여사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외제차는 큰 사고가 나면은 수리비도 비싼 데다가 보험료도 폭등해서 아예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들만 헐값에 사들인 뒤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유명 유튜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차고지가 크게 망가진 외제차들로 가득합니다. 작년 말인가 청구를 했어요. 며칠에 걸쳐갖고 오긴 왔는데 거의 단시간 내에 다쳤어요. 차고지에는 반파됐거나 바퀴가 빠져 운행이 불가능한 고가 외제차 수십 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경찰은 한 유명 유튜버가 헐값에 사들인 외제차들을 담보로 수십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가 외제차는 수리비가 비싸고 보험료까지 폭등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리 비용이 워낙 과다하게 책정돼 있고 또 이 보험 산정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틈새를 악용을 해서 해당 유튜버는 TV조선에 담보대출은 내가 투자한 중고차 회사 대표가 받았는데 최근 대표가 숨지면서 대신 대출금을 갚고 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돈 갚을 뜻이 있어도 대출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튜버를 피해자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서울 시민들, 서울시가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대여해주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많이들 타는데요. 어제 한 남성이 따릉이 20대를 서울 성북천에 던져버리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해서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하천변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로 다가갑니다. 자전거를 하나씩 들어 하천으로 집어 던지더니 황급히 현장을 떠납니다. 어제 새벽 4시쯤 한 남성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성북천에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남성은 이곳 대여소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12대를 하천에 던졌는데요.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4대에서 5대 정도 벌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황당하게 그지 짝이 없죠. 이런 범행이 왜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따릉이가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용의자는 20분 뒤 600m 떨어진 곳에서 따릉이 8대를 추가로 성북천에 던졌습니다. 잠금 장치가 요즘 것들은 그 바퀴에만 걸려있죠. 옛날 거는 그 거치대가 바퀴를 잠궜는데. 경찰은 물에서 건진 자전거에서 지문을 채취하려 했지만 용의자가 장갑을 끼고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성북천 인근 CC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한 척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홍콩 컨테이너 화물선과의 충돌이 전복 원인으로 추정돼 이 해경은 화물선을 체포하고 목포로 압송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경광등을 반짝이며 어두운 바다를 가릅니다. 단정 현장 도착. 고속단정이 도착한 곳에는 뒤집힌 어선이 바닥만 드러낸 채 떠 있습니다. 해경 잠수대원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실종된 선원들을 찾습니다. 선박 위치 신호가 00시 35분부터 소실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 함정 등 가용 구조 세력을 총동원해서 구조했습니다. 신안군 가거도 북동방 18km 해상에서 전복된 33톤급 어선에는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6명은 구조됐지만 50대 선장은 숨졌고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통발로 장어를 잡던 어선의 우측을 컨테이너 운송 화물선이 들이받았다는 생존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항해 중인 선박이 다가와 기적을 울렸으나 충돌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사고를 낸 화물선을 특정해 사고 해점 68km 떨어진 해역에서 붙잡아 이곳 목포로 압송했습니다. 해경은 홍콩 선적 화물선 선원들을 상대로 충돌을 알고도 달아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검찰이 강남의 유명 관절 전문 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 직원을 수술 보조로 참여시킨 건데요. 검찰은 이 병원 의사와 수술실에 들어간 영업 직원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관절 전문 병원입니다. 한 해 2,500건에서 3,000건의 인공관절 수술로 유명세를 탄 곳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달 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을 수술 보조로 참여시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2명이 들어갔었는데 한 명은 이제 환부 벌리고 이제 다리를 고정해주고 한 명은 이제 기구 조립해가지고 드릴 뚫고 방치질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1년 9개월간 이 병원 수술실에서 영업사원 4명이 참여한 수술 건수는 모두 8차례로 의료용 드릴을 함께 잡는 등 수술 전반에 참여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업사원 4명,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른 의사가 수술했음에도 병원장이 집도했다고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건수는 152건에 달합니다. 해당 병원은 TV조선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수술 보조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한 유명 한식당이 위생 수준은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를 봉으로 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동원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의 한 빵 제조업체. 한쪽에 수북이 쌓인 달걀을 살펴보니 껍질이 깨져 있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다 깨진 거라 이거. 너무 많이 씹고 되면 막 깨져가지고. 껍질이 깨져 오염 가능성이 높은 달걀을 시가보다 싸게 사서 빵을 만든 겁니다. 압수한 불량 달걀만 90판에 이릅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량 달걀은 산란 일자 등이 적힌 난각 번호도 없습니다. 이 한식당은 유명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데 1인분 가격이 5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조리실의 그릇과 프라이팬 등 각종 식기마다 검은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한 달간 대형 음식점과 축산물 업소 등 120여 곳을 조사했는데 이 중 15곳이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외식 물가는 높아지는데 위생 상태는 뒷걸음질 치자 시민들은 불만입니다. 제가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아무래도 외식하기 좀 꺼려지긴 하죠. 경기도에서도 소비 기한이 1년 가까이 지난 한우 사골 등을 판매하려고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축산물 취급업소 57곳이 적발됐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요즘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아파트 승강기가 운행이 안 된다면 그 불편함은 상상도 하기 싫죠. 600세대가 넘게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 승강기가 9일째 멈췄습니다. 주민의 절반이 60대 이상이다 보니까 일상이 멈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체 왜 9일째 승강기 운행을 못하고 있는 건지 강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르신이 계단을 오르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계단 손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타고 내려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시냐고. 전부 다 무릎도 아프고 몸도 좋지 않은 분들이. 주민들은 지난 5일부터 9일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검사에서 3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아 8개동 승강기 24대 모두가 사용이 금지된 겁니다. 부품이 없어 수리는 4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4개월 후에 저희가 시공하고 준공 내는 데까지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600세대 2천여 명의 주민들은 11월까지 꼼짝없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주민들은 입주민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며 대책을 호소합니다. 우리 주민한테 지금 목숨과 우리가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가 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된 9일 동안 2명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내려가는 사람은 숨이 차갖고 간신히 내려가요. 갔다 오셔갖고는 쓰러져갖고 일어나시지도 못해요. 인천 중구청은 부품 회사에 빠른 생산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국내 1위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했다는 혐의로 1,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매긴 역대 최대 금액인데요. 쿠팡은 시대착오적인 처벌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쿠팡에 입점한 한 업체 대표. 쿠팡이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팔면서부터 한 개도 팔지 못하는 제품이 생길 정도로 매출이 확 꺾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은 끽 소리도 몰래 그냥 죽습니다. 산나물, 방풍나물 200g에 2,000원에 파는 거 쿠팡이 1,980원.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쿠팡의 PB 상품 의대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검색 순위와 후기를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 등을 기준으로 검색 순위가 결정되는데 마지막 단계에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켜 소비자가 사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한 제품만 6만 4천여 개, 직원 2,000명을 동원해 7만 개 넘는 후기도 달게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실제 출시 초기에 검색 순위 100위권 밖이었던 쿠팡의 생수 PB 제품입니다. 그런데 순위를 조작하자 검색 1위로 올라섰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1만 개 입점업체의 약 4억 개 이상의 중개 상품보다 대부분은 자기 상품만을 위주로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하였습니다. 쿠팡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PB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25조 원의 투자도 중단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려는 분들 많은데요. 청약 통장 납입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최대 3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41년 만의 변화입니다. 또 어떤 변화와 효과가 기대되는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4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한강변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공공분양은 매달 최대 10만 원씩 부은 청약자 중에서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당시 당첨권은 2,550만 원 선이었습니다. 21년 넘게 매달 10만 원씩 넣어야 하는데 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청년층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이유지만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간 가구 소득 상승과 소득 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2015년 이후 가입이 중단된 청약 부금과 예금, 저축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전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통장으로 갈아타면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사실상 영향이 없는 데다 공공분양도 물량이 많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회의가 한국 주재로 처음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탈북 청년이 증인으로 나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 편에 서달라며 절규했습니다. 평양 출신의 특권층이었던 이 청년이 북한 체제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출발점,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한국으로 온 32살의 탈북민 김금혁 씨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합니다. The internet enabled me to learn about my country's history and realize the horrific truth of North Korea that had been kept hidden from me. 평양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김일성 대학에 다니다 중국 유학 중 북한 체제에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역설적으로 북한 당국이 통제를 덜 해도 되는 특권층이란 점이 외부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계기였습니다. The country that supposedly had nothing to envy in the world was nowhere to be seen. In its place were political prison camps, death from starvation, public executions, and people risking their lives to escape. 북한 정권에 주민들의 자유로운 삶을 요구한 김 씨는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향한 당부를 한국어로 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캄캄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해는 뜹니다. 북한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회의가 10개월 만에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주재한 건 처음입니다. The Bismarck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is closely intertwined. The advancement of its weapons programs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지만 역대 가장 많은 12개국이 북한 인권안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군 특수부대가 출동할 때마다 항상 함께 오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특수전 근접지원 항공기 AC-130인데요. 최근 오물풍선과 군사 붕괴선 침범 등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자 미군이 15개월 만에 한반도에 투입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위의 전함, 날아다니는 포병진지로 불리는 미 공군의 특수전 항공기 AC-130J가 경기도 오산기지 활주로에 내려앉습니다. 지난해 3월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일명 티크나이프 훈련을 위해 한반도에 온 지 15개월 만입니다. AC-130J는 정밀 유도폭탄은 물론 105mm 곡사포를 탑재해 분당 수백 발씩 포탄비를 퍼부을 수 있는 준전략자산급 폭격기입니다. 네이비실, 델타포스 등 미 특수부대에 요인 암살 정밀 폭격 작전에 주로 투입되는데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군사붕괴선 침범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자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한반도에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틀린건과 수백 발의 곡사포만으로도 북한군 포병 한 개 사단을 전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특수작전 지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특수부대가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표적을 지정하면 AC-130J가 미사일과 폭탄으로 타격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압도적인 응징태세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은 슬쩍 줄인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업체는 원자재값 인상을 이유로 듭니다만 사실상 가격 인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이 이런 꼼수를 벌인 건지 조덕경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식품회사가 만든 치킨 너겟 제품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봉지 용량이
540g이었는데 올해 1월 420g으로 22.2% 줄었습니다. 용량 감소 전 해당 제품에는 30개의 너겟이 들어있었는데요. 너겟 1개당 18g이니 6개가 줄어든 겁니다. 업체 측은 공급 가격도 15% 낮췄다고 했지만 중량 감소를 고려하면 그램당 9% 넘게 가격을 올린 겁니다. 다른 식품회사가 만드는 간편 스프도 용량이 72g에서 60g으로 16.7% 줄었습니다. 제품 용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한 티백 제품은 40g에서 30g으로 중량이 25% 줄었고 대기업이 생산하는 소시지도 같은 가격에 양은 18%나 줄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꼼수 인상은 수입 식품도 마찬가지. 한 막대 사탕은 27% 넘게 양이 줄었고 독일산 유명 브랜드 젤리도 20% 가벼워졌습니다. 저희들은 오르는 거를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올랐는지는 저희가 분명히 알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8월 3일부터는 정부가 지정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줄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세계적 아이돌 그룹 BTS의 진이 저녁 하루 만에 데뷔 11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에서 팬들과 뭉쳤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은 완전체 복귀를 기원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가 BTS 팬들인 아미로 가득 찼습니다. 그룹의 상징 색상인 보라색 옷과 응원 소품을 든 팬들부터 비바 서진! 비바 BTS! 바다 건너에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온 팬들까지 데뷔 11주년을 맞은 BTS의 기념 축제 현장입니다. 어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진은 오늘 팬들과의 허그 행사 등을 진행하며 아미들과 상봉했습니다. BTS 완전체 복귀의 첫걸음인 이번 행사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팬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지만 진 씨의 진심이 너무 느꼈어. 진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최대 30도를 넘긴 폭염에도 팬들은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기며 BTS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I waited since 8 o'clock in the morning. I hope they always stay healthy. We're gonna wait for them. Whatever time they need, we're gonna wait until all of them come out from military and then. 올 10월 전역하는 제이홉에 이어 내년 6월 나머지 멤버들까지 모두 군복무를 마치면 비로소 멤버 전원이 뭉치게 됩니다. 일편단심 팬심으로 기다려온 아미들과 함께 복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BTS. 다시금 세계를 뒤흔들 준비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I think something in my eye. 크리스마스 유령에게 이끌려 과거로 간 스크루지가 불우했던 자신을 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지금 조카 집에선 가장 지독한 존재를 맞추는 스무고개가 벌어집니다. It's your Uncle Scrooge! Yes! 미래에서는 차가운 땅 속 관으로 떨어지며 발버둥칩니다. 추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벌새처럼 말이죠. If you was to stop their wings from beating, that in less than 10 seconds.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사건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말초적이고 희화적인 동문서답으로 응수하곤 했습니다. 내의 사입거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의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이 씨가 검찰청 술자리를 주장했을 땐 이랬습니다. 100% 사실로 보입니다. 지난주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해 소설과 괴담의 진위를 판가름할 때 이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댔다고 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닷새를 침묵하다 기소되자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차근차근 설명하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힐 만한데 역시 이 대표답습니다. 소설이라고 뭉친다고 넘어가질까요? 이 대표는 검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들었다. 또 이렇게 썼다고 하죠. 직인 찍은 기억이 없다. 도지사의 하루 결제가 몇 건인지 아느냐. 그보다 2년 전 성남시장 때 했던 자랑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제 없이는 못한다. 그간 이 대표 주변 인물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측근 4명이 유죄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4번째 기소된 이 대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993일 남았습니다. 상고심까지 걸린 형사재판 평균기간 586일보다 훨씬 깁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소설처럼 부조리한 세상을 밝히는 게 바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6월 13일 앵커 칼럼 오늘 천일의 이재명이었습니다. 열기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여전히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서울이 32.8도, 강원 정선과 경남 의령이 36도를 웃돌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내일까지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이 최고 33도까지 오르겠고 모레 비가 내리며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지만 오전까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고요.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부산이 2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청주와 안동이 34도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는 비가, 충청 이남 지방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